자, 53쪽입니다. 보수편입니다. 이 예전에는 보수를 중개수수료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이름을 중개보수로 바꿔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한 40년간을 중개수수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개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떤 자료에 모의고사라든지 어떤 일일 자료에 중개수수료 넣으면 그게 자동으로 보수입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중개수수료가 듣기가 좋습니까? 보수가 낫습니까? 수수료가 아무래도 좀 귀에 많이 익었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법으로 굳이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개념은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개 보수로 돌렸는 것 같은데, 일본식이거나 어떻게거나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용어를 이제 중개 보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료에 중개 수수료 넣으면 자동으로 중개 보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첫째 줄에 이 중개 보수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중요한 단어이죠. 중개 보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받는 것을 중개 보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중개 보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실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받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다? 중개 보수가 중요하죠. 자, 중개 보수에 대해서 첫째 조문입니다. 제일 상단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별표 찍어 놓으시고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라는 말은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지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보수의 의의와 성격 이런 거는 천천히 보셔도 되고 2번에 1번 줄 것입니다. 이런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발생 시기는 언제 발생한다? 중개 의뢰 시. 거기에 체크 딱 합니다. 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 보수를 받는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1번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하니까 지금 뭐라고 쓰겠습니까? 중개 의뢰 시 그랬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자, 중개 계약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중개 계약이 뭐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 이거를 중개의뢰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있어야만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 자, 발생을 했으면 받아야 되지요. 받는 걸 뭐라 그런다? 행사한다. 그럽니다. 내려가면 2번 청구권의 행사 시기 찾으셨나요? 몇 배 줄 닦아야 되죠? 중개의 완성. 중개의 완성을 뭐라 그런다? 거래계약의 체결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었더라도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행사 요건은 뭐다?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만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거래계약에 행사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시험 문제입니다. 발생했고 행사했더라도 소멸하는 조건이 뭘까요? 소멸이 무슨 뜻이죠? 없어지는 조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3번 별표. 자,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누구의 고의 과실로라고요? 개공사의. 그 개공사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 개공사의 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자, 다시 소멸이 뭐라고요?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한다. 이것도 여러분 지극히 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었더라도 누구의 사정으로? 개공사 사정으로 계약이 고의 과실이죠.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깨졌다면 소멸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면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깨지면 소멸하는데 이 말은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개공사의 사정은 소멸하는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구나까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단원을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 단원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여러분한테는 세댁 사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세댁이 뭘까요? 헌댁의 반대말 세댁 사건. 그러니까 세댁 사건 하면 소멸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세댁 사건은 이런 겁니다.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전달을 해줄 겁니다. 한 수십 번 듣게 될 겁니다.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자,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이러면 이게 너무 법률적인 용어니까 세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댁이 개공사에게 나 다음 달에 결혼할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중개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A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1억짜리를 하나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도 되고 임대차 계약도 관계없어요. 뭐 매매라고 할까요? 매매 좋다. 자, 세댁이 개공사에게 나 다음 달에 결혼할 거니까 상계동 쪽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우리는 이를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첫 번째 발생했죠. 그리고 개공사가 열심히 일해서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이 성립되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세댁이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계약금 1,000만 원 딱 지급하면 이제 계약은 성립됐잖아. 그죠? 계약을 성립해놓고 세댁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오늘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러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졸도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면, 그죠? 상계동이죠. 우리 아들이 해롭다더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3만 원 주고 촛불 켜놓고 비는 데서 물어봤겠죠, 그죠? 그러면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가면 우리 아들이 해롭다더라. 세댁이 해롭다, 아들이 해롭다. 아들이 해롭다더라. 그러면 세댁이 갈 수 있다, 없다? 세댁은 못 갑니다. 헌댁은 간다, 안 간다? 갑니다. 돈을 지금 1,000만 원 줘놨는데 지금 그 말 듣고 안 가게 됐나 지금 그죠?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가 있는데 지금 그죠? 그러면 세댁 사정으로는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중도금 지급 안 하겠죠? 잔금도 지급 못 하겠죠?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됐다? 무효, 취소, 해제, 깨졌겠죠? 자, 그렇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가 누구의 잘못으로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멸하지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세댁은 당사자잖아. 그죠? 이 개념을 좀 익히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세댁이 어리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못 간다.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날리고 계약이 깨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고도 개공사한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법으로. 그지? 그럼 법으로는 배웠지만 참 안타깝잖아, 지금. 그지? 여러분이 세댁이면 중개보수 지급한다, 안 한다?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지금 1,000만 원 날아갔어요, 지금. 또 봐.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개공사다. 이 세댁한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아이고 나쁜 사람들. 자기가 세댁이면 지급 안 한다. 근데 개공사면 받아야 한다. 지금 이 법이라는 게 봐요. 그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정이 확 달라진다고. 그 법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급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세댁 입장에서 강조를 했지만 여기 갑도 당사자잖아요. 자, 이 1억에 팔겠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B라는 개공사가 당신 아파트 2억에 팔아줄게.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안에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이쪽에 팔아야 돼.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2,000만 원을 물려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누구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다? 갑의 사정으로. 깨지더라도 2,000만 원에 2배, 2,000만 원 물어주고도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이 깨진 원인이 누구의 원인이어야 된다? 개공사의 원인이면 소멸한다. 지금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댁 사건 하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헌댁의 반대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잘 들었는지 봅시다. 시험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개 계약이 있으면 청구권은 발생하고 거래 계약이 있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입니다. X. 뭐가 빠졌습니까? 무효 취소된다고 생각이 아니고 개공사유 고의가실이 빠지면 틀린다니까요. 세댁사정으로는 깨지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지금 뭐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죠?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개공사유 고의가실이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교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놨다고. 그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다가 깨졌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죠. 개공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소멸하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을 보시면서 이제 네 번째, 얼마를 주길래 이래 말이 많습니까? 청구권의 범위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 청구권의 범위는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3번,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는다 하고 오피스텔이 원래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피스텔이 도입이 되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하고 예고했고 원래 계산 문제는 오피스텔로 계산 문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범위부터 다시 확인합시다. 이제 수수료 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과 주택 외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제목을 잡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걸 이래 당해요. 주택이 뭐죠? 주택이 뭐죠?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게 주택이에요. 주택 외에는 뭐죠? 토지, 상가, 빌딩, 공장 이런 게 주택 외겠죠. 그리고 뭐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둘 다 된다, 둘 다 된다. 둘 다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별도로 뽑았다고 이게. 주택에 넣지도 못하고 주택 외로 넣지도 못해요. 그래서 원래 오피스텔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도입되고 당연히 시험 나올 거라고 예고했고 그대로 뭐 찍은 대로 출제가 되는데 자, 요 것만 가지고도 문제 물을 수 있는 거. 수수료 청구권의 범위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 OX. X잖아. 주택과 토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주택과 주택 외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큰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번에 1번 주택은 이렇게 받고 주택의 줄 하나 끌까요? 2번 내려가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주택 외 줄 끌까요? 그리고 넘어가면 3번 뭘로 되어 있다? 오피스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교재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뭐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겠죠. 주택은 그죠? 아파트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1번 주택. 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 0.9%,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에 줄 거 놓습니다. 자, 요 정도 조문은 암기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를 받는 게 아니고 요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도 조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각 시도 조례로 정해라. 자, 주택은 왜 이렇게 또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을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좀 합시다. 여러분, 같은 30평짜리 아파트라도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가격하고 강원도에 있는 30평짜리는 가격이 다르겠죠. 그죠? 자,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강남에 30평짜리가 한 10억 간다면 강원도에는 3억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30평짜리 같은 대우 프로지오라도 왜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날까요? 왜 가격이 똑같은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인데 강남에는 30평짜리가 10억이면 왜 강원도는 3억일까요? 토지 가격 때문에 그래요. 토지 가격. 강남 땅과 강원도 땅의 가격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토지 가격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법을 만들 때 강원도에 있거나 강남에 있거나 따지지 않고 30평짜리는 150만 원을 받아라. 이러면 이게 문제가 좀 크죠? 10억짜리를 팔아도 150, 3억짜리를 팔아도 150.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각 시도 강원도에 있는 물건은 누가 제일 잘한다? 강원도지사가. 서울 물건은 가격을 누가 제일 잘한다? 서울시장이 제일 잘 아니까
법으로 이 범위를 줄 테니까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주택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의 조례가 있을 것이고 강원도 조례가 있을 것이고 경기도 조례가 있겠죠. 그럼 조례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수수료가. 그죠? 아니,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가 달라질 건데 현실적으로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게 또 희한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 서울과 경기도는 길 하나 차이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이렇게 합시다. 1억짜리를 거래하면 시도 조례로 0.5%를 정했다고 칩시다. 서울 조례가 그죠? 1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0.5%다. 왜? 매매는 0.9%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0.5%면 1억이면 얼마? 이거 50만 원이겠죠. 그러면 서울이 만약에 이렇게 정했다면 경기도가 1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0.9% 범위 내니까 우리는 0.9%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받으면 얼마? 180만 원. 요거는 둘 다 받으면 100만 원이에요. 자, 딱 봐요. 서울과 경기도는 길 하나 차이로 갈라지는데 경계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억에 거래하면 수수료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는 180만 원을 받는다. 만약에 이렇게 경기도 조례가 0.9%를 정하면 개공사들은 경기도 조례가 좋겠죠. 그죠? 똑같은 아파트를 거래도 180을 받잖아. 그죠? 누가 싫을까요? 경기도 도민들은 열받는 거예요. 저 인간들 거기에 조례는 누가 정하는가 하면 시도의원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정하는데 길 건너 서울에는 수수료가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 경기도 도의회는 얼마를 정해놨다? 180을 정해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도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러니까 그 도의원들이 그런 위험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껴. 안 느끼니까 서울이 1억에 0.5%면 우리도 아마 0.5 한다. 이렇게 해놔버리면 아무도 욕을 안 한다고.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십자가를 딱 지면 전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수료는 원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전국의 수수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5억짜리를 거래하면 뭐 몇 프로다가 있겠죠. 그러면 경기도도 똑같이 그대로 따라해. 욕 하나 더 먹으려고. 강원도도 똑같이 그래 해놔. 그죠? 그래서 프로테인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막 보충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주택은 무엇으로 결정한다? 0.9%, 0.8%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한다.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 근데 시도 조례로 하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인 물건. 주택 외가 뭐라 그랬죠? 토지, 상가, 빌딩, 공장 뭐 이런 거겠죠. 주택 외. 자, 이것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2번에 1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역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0.9에 줄 거 놓고 제일 끝에 개공사와 의뢰인이 서로 뭐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적어볼까요? 주택 외에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일단 알아야 될 거 매매 교환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 매매 교환 차이가 없다. 그냥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한다? 협의한다.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자, 주택 외인 물건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죠. 토지, 상가, 빌딩, 공장 이런 주택 외인 물건은 그냥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 제가 10억짜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억짜리 공장을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면 저 개공사가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니까 내가 10억짜리를 팔아주세요 이랬는데 이게 10억에 거래되면 저 사람 수수료 얼마를 청구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니까 그러면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고 수수료표에다가 명시를 해놔야 돼. 그죠? 수수료표에다가 명시화하여야 한다라고 들어와요. 그 말이 제일 밑에 있죠.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개공사는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하여 0.9%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을 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줄 것입니다. 명시하여야 하며 하나 줄 거 놓고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수료표 지금 혹시 중개사무소에 나가실 일이 계시거든. 보수표가 있겠죠. 거기 보면 주택은 0.9, 0.8 범위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다 정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서울특별시 조례다 하고 이렇게 표가 딱 있다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주택 외인 물건은 0.9% 범위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니까 저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는 알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개공사가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고 수수료표에 명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개사무소 자주 가지도 않지만 가끔 갈 때마다 저 사람은 몇 프로 받으려고 적었는공 하고 이렇게 보니까 까만 매직으로 전부 다 얼마 적어놨다? 0.9 탁 적어놨어. 법대로 다 받겠다 이 말이야. 그죠? 무슨 매직으로? 까만 매직으로 얼마 적어놨다? 0.9 딱 적어놓는 거예요. 법대로 0.9까지 받겠다 그 뜻이에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드는가 하면 옆집이 0.9%를 받겠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좋다. 나는 경쟁하기 위해서 0.8% 받겠다. 그렇게 명시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이걸 이제 경쟁하고 싶다. 0.8%를 받겠다고 명시를 해놓고 만약에 법대로 0.9까지 받으면 요거를 초과 수수료로 처벌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개공사들은 0.9를 적어놓고 깎아줄 때 깎아줄 값이라도 무조건 무슨 펜으로? 까만 매직으로 얼마 적어놨다? 0.9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무소 가끔 가보실 일 있으면 0.9 안 적어놨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법대로 까만 매직으로 0.9 딱 적어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의뢰인이 좀 깎아주세요 하면 비싸다. 그러면 그건 좀 0.8 해줄게, 7 해줄게.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죠? 그 개념도 익히셔야 돼요. 명시화하여야 한다. 됐고, 이제 원래 문제기도 한데 3번. 그럼 오피스텔은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한테 묻기를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다, 업무용이다. 업무용. 둘 다 된다. 둘 다 된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수도 있고 업무용일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원래 4월 달에 갑자기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별도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별도로 만들어서 원래 4월 달에 들어왔고 올 시험에서는 오피스텔 계산 문제로 시험에 걸었어요. 훈련도 많이 시켜서 보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피스텔 봅시다. 상단의 기억.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오피스텔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다음의 요율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첫째 조건이 뭐다?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일 것. 이 85제곱이 25평입니다. 그러면 전용이 25평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30평 정도 됩니다. 그게. 그죠? 보통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 하면 전용 면적이 85제곱입니다. 그게. 자,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죠. 85제곱미터 이하 이거 고민하시면 되죠. 일대는 어떻게 받는다? 매매 교환은 0.5, 1000분의 5가 0.5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얼마? 0.4%를 받아라. 이렇게 법으로 딱 정했어요. 자, 그런데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가 85제곱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로 간다? 업무용으로 가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가면 아까 여기 보셨죠? 주택에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표 밑에 붙어 있죠. 니은. 자, 위외의 오피스텔. 즉 위외라는 말은 85제곱을 넘으면 이 말이잖아. 그죠? 넘으면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얼마의 범위 내에서 역시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뭐 한다? 서로 협의한다. 협의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다. 그죠? 자, 다시 오피스텔은 어떻게 한다고요? 85제곱 밑으로는 주택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매매는 0.5, 임대는 0.4라는 숫자를 딱 주고 85제곱을 넘으면 이제는 이건 상가로 보는 거예요. 업무용.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라. 협의할 때는 아까 했죠. 갈로 열고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라고 적어놔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보나 마나 까만 매직으로 얼마 적어놨다? 0.9 딱 적어놓습니다. 원래 계산 문제 이래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을 3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요거 매매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85제곱미터니까 3억 미만이면 0.5%라 그랬잖아요. 3, 5, 15 얼마? 150만 원. 이게 답이고 이거를
임대인, 임차인, 이거는 매매했다 그랬죠. 그러면 매도, 매수인 모두를 받으면 얼마? 그러면 300만 원이 답일 거고, 임대인 한쪽으로부터 받는 거는 얼마? 그러면 150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개 보수 계산 문제는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0.5, 0.4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0.9% 보면서 협의하니까. 그리고 쉬운 이유가 이 뭐 숫자 0.5, 0.4도 쉬웠지만 요건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하고 뭐 특강, 모의고사 등에서 훈련도 많이 시켰다니까요. 가볍게 계산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다 정리해서 청구권의 수수료 청구권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뭐 주택과 주택 외 오피스텔로 구분한다. 요 정도의 조문은 익히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4번 이번에는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물 중,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 주택 외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 겸용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이해합시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이런 물건이 있는데 1층에는 상가입니다. 2층에는 주택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겸용주택이다. 또는 뭐 겸용물건이다 이래도 되고. 자, 그러면 상가와 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수료를 받을 때는 주택으로 받아야 되느냐 상가로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이거를 구분을 안 하면 굉장히 그 범위가 큽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을 3억에 매매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주택으로 간다. 주택은 매매는 0.9%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이제 나중에 표가 나오겠지만 서울시 조례는 0.3가 거래돼 있어요. 3억이면. 그죠? 그러면 3억 곱하기 0.4% 하면 4, 32, 120만 원. 둘 다 받으면 240만 원이에요. 서울시 조례는 정확한 거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죠. 뭐 서울 조례가 다르고 부산 조례가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주택 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주택 외에는 0.9% 보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데 자기는 0.9를 거의 다 적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억 곱하기 0.9% 하면 39, 27, 27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540만 원이 된다고. 그 똑같은 물건을 하나 매매를 했는데 주택으로 보면 240만 원, 주택 외로 보면 540만 원. 그러니까 개공사는 야, 상가하고 주택인데 1층에 상가가 더 주된 건물이니까 이거 540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팔고자 하는 건물 주인은 내 집 내가 파는데 무슨 상가 주택으로 가야지. 이러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법을 정했죠. 자, 겸용 건물은 뭐라고 했다?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다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1층의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이다. 그럼 이거 볼 것 없이 이거는 무슨 물건이다? 상가. 보나마나 주택 외로 가야지. 됐죠? 그죠? 이해했죠? 1층 상가, 2층 주택, 3층도 주택. 그럼 이거 보나마나 안 재봐도 이거는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가는데 시험은 이렇게 편안하게 안 줘요. 상가, 주택이면 뭘로 본다? 상가겠지, 이거는. 그죠? 그렇게 안 가고 상가와 주택이 범위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래 시험에 딱 끈다고. 그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봐요. 요거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죠.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 말은 2분의 1을 포함하잖아요. 포함하면 이건 뭘로 본다?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면 무엇으로 계산해야 된다?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겁니다. 거기까지 체크해 보실 것. 자, 이제 했던 이야기가 다 다시 반복됩니다. 4번 금액의 산정 들어왔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이죠. 자, 어떻게? 매매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계속했잖아. 봐요. 3억이면 얼마? 3억 곱하기 얼마로 계산한다. 그럼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은요,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액은 이겁니다. 자, 1억짜리 아파트하고 2억짜리 원룸이다 하자. 원룸을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자, 교환하고자 할 때는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충금을 1억을 더 주면서 서로 물건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교환도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하고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교환하자, 과수원을 교환하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자, 교환을 하면 이 사람도 한 개를 팔았죠. 또 한 개를 샀죠. 이 사람도 팔고 사죠. 그러면 이거 보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법을 어떻게 정했다?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억 곱하기 요율로 해라 이 뜻이에요.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3번 임대차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1억 5천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1억 5천 전세로 계산합니까? 그 가격인 3억으로 계산합니까? 그 임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계산은 상식이에요. 근데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 동그라미 2번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데 단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차임 곱하기 얼마로 한다? 70으로 하고 이때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 한번 해보면 편합니다. 자, 밖에 나가니까 보증금 2천만 원에 조그만한 방이겠죠. 월세를 2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보수를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죠? 보증금 2천 더하기 월세 얼마? 2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 해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100. 자, 이렇게 하니까 20만 원 곱하기 100, 2천, 합이 얼마다? 4천이 나왔네요. 자, 4천이 나오면 5천이 안 되죠. 그 5천이 안 되면 물건이 작은 거라고 보고 한 번 더 계산해라. 20만 원 곱하기 얼마로 해라? 70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보증금 2천에 27, 24, 1,400 더하면 얼마? 3,400으로 계산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시도 조율로 뭐는 주어져 있다? 요율은 주어져요. 요율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시험에서 준다고. 0.4%로 한다. 0.5%로 한다. 이렇게 주니까 그죠? 뭐를 기준으로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무조건 얼마한다? 100 한다. 근데 5천이 안 되면 곱하기 70을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에 기간 같은 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에 권리금이 만약에 권리금은 2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전부 함정이에요. 권리금도 계산하지 않는다. 또는 이 원룸의 관리비는 평당 5만 원으로 하고 관리비하고 구질구질한 말을 붙여놨더라도 전부 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죠? 뭐 관리비, 권리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뭘로 본다?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무조건 100 합니다. 100을 하는데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 5천이 안 되면 얼마로 간다? 70으로 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분양권의 전매 돌았습니다. 자, 분양권은 실제 납입액에 줄 것입니다. 실제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프리미엄을 우리 쉽게 말하면 뭐 P 이런 말 들어가보셨죠? P 그죠? P 그러니까 빨간 P 그게 아니고 프리미엄을 P라 그럽니다. 이 프리미엄 또는 뭐 P가 5천 더 붙었다 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굳이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워낙 P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죠? P가 2천이다 뭐 P로 가는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웃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나요? 웃돈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골스럽게 느끼는지 지금 웃돈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전부 다 P 이래야 돼. P의 표준말은 뭐다? P의 표준말이 뭐라고요? 웃돈은 뭐 프리미엄이지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5번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동일한 기회에 또 동일 나왔습니다. 동일 동그라미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몇 번? 동일이 무조건 3번 들어야 돼요. 동일이 3번 들어오면 뭐만 계산한다? 매매만 적용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칩시다. 아파트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얼마? 2억에 매매를 하고 이제 을이 이제 매수자가 됐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으면 이제 갑은 뭐 해야 됩니까? 돈 받고 이사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사 나가서 이제 다른 집을 알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알아보니까 임대를 구할 집을 못 구하겠어. 한 달쯤 있다가 갑이 을에게 말하면 야, 내가 팔았는데 천상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걸 전세 끼고 팔았다. 이런 표현도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이 동일 벌써 두 번 돌았어요. 동일한 기회에 매매도 일어나고 임대도 일어났다. 그러면 개공사는 계약서를 몇 장 적었죠? 매매 계약서 하나 적었죠. 임대차 계약서도 하나 작성하겠죠. 그랬더라도 뭐만 받아라? 매매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은 매매 계약서 하나 적었죠. 그럼 요거 수수료 얼마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요거 얼마입니다. 그 대신에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받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능력 있다. 그죠?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다. 일단 법대로는 알고 가야 돼요. 법대로는 어떻게 한다? 동일이 세 번이 들어오면 뭐만 받는다?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살짝 좀 잘못 흘렸습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갑이 을에게 팔면서 야 2억에 팔면서 내가 1억에 전세 살게. 그러면 이제 지금 매매만 받는 거 맞죠?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설명을 뭐라고 잘못했는가 하면 팔고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한 달 뒤에 이제 전세를 하게 됐어. 그죠? 그러면 동일 기회가 빠졌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지금 뭐만 했다? 매매만 했잖아.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가 집을 못 구해가지고 내가 전세 살게. 그러면 동일한 기회가 아니죠. 그때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설명을 살짝 좀 흐리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전달하는 거 동일이 세 번 붙어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매매와 임대 둘 다 받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수의 산정 방법 이야기 다 했고, 자 이제 6번도 잘 들어옵니다. 보수의 적용 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출된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2번 참 거의 단골 문제입니다. 주택 및 실비의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개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받습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동그라미 탁 해놓습니다. 자,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똑같지만 법으로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자가 경기도에 가면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무소가 어디 있다고요? 서울 강남에 있고 아파트는 어디 있다고요? 경기도 안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안양에 있는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수수료가 1번 경기도 조례로 받아야 한다. 2. 안양시 조례로 받는다. 3. 서울시 조례로 받는다. 4. 강남 조례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답이 몇 번? 3번 서울시. 답이 몇 번? 따라옵니다.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건 뭡니까? 그 2번에 보면 이렇게 물건과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조례가 어디다? 서울시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지금 3번 안 찍으신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줄은 꺾고 동그라미 해놓고 생각은 다른 데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통화했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예요. 특히 강남조례로 받는다면 틀립니다. 아까 했잖아요. 수수료는 항상 시도조례를 기준으로 해요. 시도조례,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꼭 한 번 더 묻습니다. 자,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안양시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잖아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했는데 이제 이 분사무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또 다 다르잖아 지금. 자, 그러면 어디 조례로 받아야 되느냐? 1, 2, 3, 4, 5번 대전시, 6번 유성구 조례. 답은 몇 번? 3번 서울시. 답은 몇 번? 3번. 자, 일단은 물건이 있는 곳은 무조건 날 수 있죠. 물건하고 관계없죠. 자, 이때는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 경기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말 했잖아요.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를 따라간다? 주된 사무소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된 사무소 안 따라가는 게 이거예요. 보수는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무소는 모두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는데 수수료, 보수는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가 있는 곳을 따라가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7번. 지금 아까도 지나갔지만 보수의 적용 기준에 권리금은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수고비로 대가를 받을 수는 있다. 뭐 판례고. 8번이 또 중요합니다. 원래 여러분 반드시 원래는 8번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 줄 딱 꺼놓고 주목합니다. 주목. 자,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거래해서 수수료가 매수인한테 100만 원, 매도인한테 100만 원 받을 일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다. 그래 하지 말고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본인이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뭐 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면은 샀으니까 매수자잖아요. 수수료를 1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 100만 원을 언제 주겠습니까? 자기가 매수자라면? 완성되고 완성이 언젠데? 등기 끝나고 나면 보수 준다. 그렇고 본인은 만약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집을 팔았다 합시다. 이번에는 1억짜리 하나 팔면 팔아줬으니까 수수료 100만 원 줘야 된다고 치고 수수료 100만 원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잔금 받으면서 매도이니까 잔금 받으면서 수수료 준다. 여기는 등기하면서 준다. 뒤에 계시는 분은 본인은 수수료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잔금 받으면서 지급한다. 언제 수수료? 잔금. 대체적 잔금 언제요? 주로 잔금이요. 요 잔금이요. 그래도 잔금 받을 때 또는 등기 업무 끝났을 때 지급하면 그래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학생들입니다. 착한 학생. 어떤 사람은요, 잔금 다 받고 이사 다 하고 청소 다 끝내고 목욕 갔다 와가지고 지급하는 놈도 있습니다. 하여튼 또 그래라도 지급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목욕 갔다 오고 청소 다 하고 인테리어 다 끝내고 그죠? 지급하는데 어쨌든 뭐 지급이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자, 그러면 예전에는 법은 이랬어요. 수수료는 언제 지급한다? 계약금 받을 때 2분의 1, 잔금 받을 때 2분의 1. 옛날에 법은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자, 법은 그래 정해놔도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약금 줄 때 얼마 준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법이 그래 돼 있을 때 계약 시 2분의 1, 잔금 지불 시 2분의 1이라고 법이 돼 있을 때도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면 개공사가 그 계약서를 읽어줍니다. 자, 매도인 누구시, 매수인 누구시는 계약금 오늘 성립이 되었고 중도금 언제, 잔금 언제는 정확하게 지급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꼭 읽습니다. 수수료는 계약 때 2분의 1, 잔금 때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읽어줘도 매도 매수인 전부 다 안 들어요. 웃기지 마. 나는 무조건 잔금할 때 주는 거야. 뭐 계약 시 2분의 신경도 안 써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안 되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한다. 이래 정했어요. 자, 당사적으로 약정으로 정한다. 이러니까 또 개공사가 열받아요. 아까 했잖아. 당사적으로 약정이니까 내 목욕 갔다 와서 청소 다 하고, 뭐 등기도 하고, 그래 지급해도 할 말 없잖아. 그지? 이런저런 사연들이 섞여서 이제 법이 이렇게 확정됐어요. 그래서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피해갔기 때문에. 자, 거기 8번. 지금 아까 뭐 등기하면 준다, 잔금 지급할 때 준다, 뭐 이랬지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뭘 한다? 당사자 약정으로 정한다. 이게 우선입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다면 언제 지급한다? 잔금 지급 시에 지급하고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령할 수도 있다까지 해서 정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계약 때 줘도 되고 중도금 때 줘도 되고 잔금 때 받았자. 이렇게 약정으로 정한다니까요. 약정이 없다면 언제로 정한다? 잔금 지급 시에 지급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공급 환자가 부담하는 10%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보통 이래 됩니다. 수수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300만 원이 법정 수수료인데 부가세 10% 그러면 330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게 판례예요. 부가가치세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뭐는 지급해야 되겠다? 세금 계산서는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개 보수의 청구권입니다.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크게 뭐가 있다? 중개 보수가 있고 두 번째 실비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시험에서는 거의 무엇으로 건다? 중개 보수로 걸죠. 보수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그래도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실비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실비가 뭡니까? 하니까 2번,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권리관계 앞에 1번 달고
또는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2번 답니다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입니다. 지금 실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계약이 체결이 되면 뭐를 받는다? 중개보수를 받죠. 자, 요 중개보수 말고도 실비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요. 권리관계라는 말은 자, 이 아파트나 토지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이런 거 한번 떼봐야 되겠죠. 떼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비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한다? 값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합니다. 두 번째 아까 들었습니다.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들으셨나요? 지웠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 이름으로? 개공사 이름으로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개공사 이름으로 맡기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라 그랬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매수자가 부담한다. 요게 실비라고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요것만 나오겠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OX, X. 그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이전하는 자가 부담한다. X.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그거밖에 안 나와. 그죠? 그거 지금 한번 짚으시면 되죠. 이번에 1번. 자, 중개대상물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찾으셨나요? 첫째 줄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매도 임대 권리를 이전하는 자. 이전에 동그라미. 그 다음 예치관리의 소요비용 해서 개공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예치관리의 소요비용 누가에게 받는다? 매수임차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받습니다. 그게 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비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감독상 해서 이제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 그래도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과목이라 그랬잖아, 그죠? 고득점을 해야 될 과목 중에 이제 법령의 큰 틀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듭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